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관련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그림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먼저 전제 도시개발 사업의 과정, 개발계획 수립하고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물론 시골에서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해도 되는 경우가 존재했었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3초, 30% 초과하는 지역은 시골이 아니다, 이런 것을 쟁점으로 삼아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역 지정이 되면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던 사람, 지정권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자의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데, 수용 방식일 때는요, 지금 이제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 등으로 대별해 보게 되는데, 국가 시행자 될 수 있고요, 지자체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도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지방공사라고 하는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종류를 그냥 각종 공사죠.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등등등 각종 공사, 이런 애들 시행자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철도시설공단 등을 얘기하는데, 얘는 포인트가 아니니까 버리고 가야 되고요. 지방공사, 아까 이제 공공기관하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공기관은 국토부 장관이 이 사장을 임명을 하게 되고요. 지방공사의 사장은 지자체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응해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자체에 대응해서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한편 민간 시행자 되게 많은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것도 시행자로 지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용어 하나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 만약 토지 소유자가 될 때는 규약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그 토지 소유자 내에 어떤 권리나 의무, 이런 것들을 다루는 약속된 문서를 규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 나중에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일단 기본 뼈대. 그래서 이 공공시행자가 뭐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다만 수용 방식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이런 것들이 예시값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나중에 공공시행자 대부분은 지자체와 지방공사, 얘를 주로 이슈로 삼게 될 것이고요. 환지자 수용 방식에서 예외적으로 이 정부 출연기관 등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출제 포인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외 항목인데 시험에 나와도 답을 뽑을 개연성은 없는 파트. 자, 일단 다시 갑시다. 수용 방식, 앞에서 계획적 이렇게 들어가면 수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한다라고 했었고, 그때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외에 토지 소유자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고,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규약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 관련해서 시행자의 경우수를 볼까요? 환지 방식일 때는 중심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이 조합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설립될 수 있는데, 숫자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건 계속 듣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고, 한편 환지 방식일 때, 자, 토지 소유자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용어의 정의 가야 되죠.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어떻다? 규약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뒤에 좀 어려운 문제 나올 텐데 이건 신경 끄고 가셔야 돼. 그래서 일단 다시 갑시다. 환지 방식, 땅으로 배분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 근데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 개발 계획이 만약에 환지 방식이 되게 되면은 이때 원칙적으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다만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일 때는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때 지자체 등 얘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법조문 두 개가 모순이 되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된다 해서, 만약에 국가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전제가 되면 아마도 국가가 더 높은 놈이니까 국가 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다. 근데 특이하게도 여기서는 지자체 등. 그래서 앞에서는
환지 방식일 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으면서 뒤쪽에 와서는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일 때 지자체, 국가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 게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막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외운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논리체계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은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해 편의를 위해서 같이 비교를 해드리긴 하지만은 하여튼 좀 특이했던 주제 있었고요. 아까 질문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지자체가 시행자일 때 규약을 작성해야 된다. 틀렸어.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일 때는 어떻다? 규약을 작성을 해야 된다. 일단은 기본 틀. 다시 가볼까요? 수용 방식일 때 공공시행자로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토지 소유자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이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자체, 지방공사 등 나머지는 길어서 잘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면 규약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그 정도 보셨고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게 된다. 이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는 빠진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의 변경 사유 나와 있죠. 겁나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주 출제가 되고 답을 뽑는 질문.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변경 사유라고 해서 자, 보니까 1년 내에 실시객 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해서 자, 이거 이제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이 순서를 봐야 돼. 자, 실시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도시 건설하겠다. 자, 디테일한 내용을 다루는 것을 실시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어떤 이유로 시행자를 지정을 했는데 이 아이가 자, 시행자 지정 받고 나서 1년 이내에 자, 인가 신청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신도시 만들겠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뭔가 사단이 난 거야. 그래서 이때 어떻다?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주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실시객 인가가 떨어지면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은 이때 역시 뭔가 사단이 난 거야. 그러니까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앞쪽이 뭐야? 앞쪽이 1이고요. 뒤쪽이 뭐야?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외울 때 이런 식이죠. 1신 2착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서 외우는 거죠. 그래서 인가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1년 이내. 그 다음에 사업 착수라고 하는 것은 몇 년? 2년 이내에서 통쳐서 가셔야 돼. 1신 2착 이렇게 이제 끊어서 가는 주제. 이 파트에서는 이게 별게 아닌데 약속인 한 것처럼 출제하는 기술을 보게 되면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2착 이렇게 보통 구성을 합니다.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실시객 인가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무조건 틀리게 구성을 해요. 왜? 만약에 6개월 내에 자 다시 1년 내에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출제 오류예요. 뭔진 모르지만 겁나 뒤에 복잡한 얘기가 달라붙어 있어요. 자, 객관식 문제를 구성할 때 이걸 다 썼다가는 지문이 너무 길어져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약속인 한 것처럼 지금까지 문제 구성이 자, 신청 관련해서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6개월 내에 실시객 인가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흔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2착이라고 해서 자, 요거를 이제 6개월에서 틀리게 뽑아주고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나머지 이슈에 쫓아가시면 안 돼. 자, 시행자 관련해서 키워드 변경이라는 것이 나오게 될 테고 시행자 변경 사유 1신 2착 해서 신청은 얼마? 1년 이내, 착수는 얼마? 2년 이내 해서 한 5년 사이 두 번 답을 뽑아냈으니까 겁나 중요합니다. 도시개발법 우리 오늘 공부하고 있는데 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단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답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게 1신 2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단순하게 신청은 1년 이내, 착수는 2년 이내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조합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 조합 요즘에 조금 출제민도가 떨어지는데 전통적으로 무조건 한 문제 구성하는 영역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 다시 가볼까요?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 조합이라는 것이 가장 주된 시행제가 되고, 조합원의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문서를 가리켜서 정관이라 불렀습니다. 즉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될 때는 규약이라는 용어를 썼었고, 조합일 때는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정관의 조합의 설립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자, 동의라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숫자는 외워봤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 숫자 자체는 거의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렇다 치고, 이 파트는 100% 출제하는 기준이 바로 면적 산정 방법이라고 해서 국공지 면적을 자, 포함해서 그 면적을 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어떤 지역에서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 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요.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 이 구역, 도시개발구역 안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국공유지가 있게 되면 이때 면적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파트는 출제 기술이 항상 뭐라고요?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해서 보통 틀리게 대부분 구성합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을 하도 외워버리니까 옳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맞게 해주고 국공지 면적 제외라는 식으로 해서 틀리게 문제 구성을 하게 된다. 이게 출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뭐라고요? 면적 3분의 1, 총수의 2분의 1이 아니라 국공지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한다.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 하게 되면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 면적, 국공지 면적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출제 이슈. 두 번째요. 자, 조합을 설립하려면 자, 지금 7명 이상의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걔는 뭘까요? 일단 7명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치가 않아. 이런 것들을 갖고는 답을 구성을 하지 않아. 해서 지금요, 동의 받았죠. 동의 받아서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던 사람을 지정권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지정권자에게 어떻다? 인가. 이렇게 조합을 만들고 싶어요. 조합 설립 인가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조합 만들어 좋아. 사인해 주는 것을 인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출제 포인트요, 바로 인가상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 자, 원래 인가 받은 상을 변경할 때는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조합에 아까 우리 정관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함이 원칙. 원칙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예외 파트. 바로 주된 사무소 소지지 변경할 때는 어떻다? 신고해야 된다. 출제 포인트는 신고해야 된다. 해서 조합의 정관 중에서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몇 번째에 있다. 이런 내용들은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법에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지지 변경은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마지막 쟁점이요. 그래서 이제 설립 등기라고 해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는 그런 얘기를 주로 하죠. 바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고,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그 등기와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법인 설립 등기라고 하는 거, 법인 설립 등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어떻다? 신고해야 되고, 마지막 설립 등기 있어야지 조합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16년 동안 나왔던 출제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국공지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한다. 동의요건. 두 번째가 주된 사무소 소지지 변경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두 개를 다 주구장창 외우셔야 돼. 두 개만 외우셔야 돼. 그리고 좀 이따 지문 가지고 분석해 갈 때도 제발 이걸 그냥 다 보면서 이게 뭘까를 고민하시면 안 돼. 어차피 여러분들은 주연 이슈가 되는 것조차도 그렇게 뒤지게 미치는 돈 떠들어도 또 잊어버려요. 듣고 나면 알 것 같아. 이제는 자신 있어. 그러나 몇 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키워드를 외우시게 두 가지 해서 하나가 국공유지 면적 포함, 두 번째가 주된 사무소 소지지 변경은 신고라고 할 거, 틀리게 뽑으면 인가 이렇게 구성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 설립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조합원에 관한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법정 구조요. 조합원의 자격 얘기할 테고요. 권리에 대해서 얘기할 테고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의 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의무 파악해서 출제를 합니다. 왜? 법은 먼저 자격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 조합원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고 그 다음에 의무에 대해서 얘기해. 그럼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은 자격까지만 공부해. 그 다음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은 권리까지 공부해. 그리고 공부를 더럽게 많이 한 사람들이 의무까지 공부해. 그럼 시험 문제에서 답을 구성을 할 때는 뭘 가지고? 의무라는 것을 가지고 구성한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 토지 소유자라고 되어 있어.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든 안 했든 그저 토지 소유자이면 그 사람이 미성년자이든 아니든 그저 토지 소유자이면 어떻다? 조합원이 된다. 얘는 틀리든 맞든 다 반대. 틀리게 구성하려면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서 말장난들 하게 되는데 답 안 되고요. 두 번째, 조합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뭔 소리냐? 지금 100평을 갖고 있든 1000평을 갖고 있든 토지 소유자면 자, 조합의 어떤 회의 과정에서 대등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요거 할 때 항상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공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접근할 때 사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주식회사 이런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공법은요. 돈이 얼마가 있든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집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할 때 딱 한 개씩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그렇다 치고 출제 포인트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제 조합원은요, 자, 조합에 일정한 경비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조합이 뭐 돈이 따로 없거든요. 조합원한테 돈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조합원한테 내라고 또 연락하면 그걸 부과금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시간을 지키지 않게 되면 연체료도 부과를 할 수 있고 등등등. 자, 그랬을 때 문제는 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서 돈을 내지 않게 되면 조합원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될 텐데 시간 많이 걸리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삥 뜨는 아이들 시군구청장한테 어떻다? 위탁할 수 있다. 뒤에서 나올 텐데 위탁이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윗사람한테 부탁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나와요. 바로 자 조합원, 자 구청장 등에게 어떻다? 위탁할 수 있다. 그럼 문제 구성을 되게 간단해. 옳은 것을 고르시오. 위탁할 수 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위탁할 수 없다. 요따우로 성의 없게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서는 기억하실 키워드가 위탁할 수 있다라는 키워드를 하나 잡아내게 되고요. 자, 아직 안 나왔는데 앞으로 나올 주제 수수료라고 하는 거. 자, 수수료 4% 이렇게 가게 됩니다. 문장을 외우지 마시고요. 위탁 4%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위탁 4%. 뭔 소리냐면 지금 조합이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하는데 맨입으로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공법에서 3번 나오는데 모두 4%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4%. 그래서 27회 때 위탁할 수 있다 나왔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질문 전형적인 대표 케이스가 틀린 걸 고르시오. 바로 위탁할 수 없다. 또는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4%. 사령 문제를 구성할 때 50억을 삥을 뜯었다. 그럼 수수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2억. 이런 식의 문제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해서 갑시다. 다시 조합 설립에서 다시 주요 이슈가 되는 거 면적 3분의 총수의 2분의 1 이거 외워봤자 생활에 보탬이 안 돼. 이때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면적 사물의 총수 2분의 1 이렇게 갔었고, 두 번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신고하면 된다. 세 번째 등기 있어야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조합이 성립되게 되면, 설립되게 되면은 조합원이라고 하는 거,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슈가 되게 될 게 뭐라고요? 바로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4%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한편 조합에는 조합원 외에도 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돼요. 자, 여기서 자격부터 나와 있습니다. 조합의 임원. 일단 미리 전제, 조합장, 이사, 감사까지를 우리가 임원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조합의 임원은 소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 해서 이게 이제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있을 수가 있느냐. 뭐 그런 경우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경우의 수는 따지지 않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 듣고 버리실 거야. 이런 것들은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이 될 수가 없다. 틀리게 구성을 하려면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이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틀리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 조합장 될 수 있다. 그럼 틀린 편, 의결권 없는 조합원, 조합장 될 수 없다. 그럼 옳은 편인데 요건 큰 이슈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제가 임원의 선임이라고 하는 거,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임원의 선임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 이 총회라는 개념이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나오고요. 나중에 정비법이라는 법이 나오고 주택법이라는 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다 총회 얘기가 출제 이슈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자,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서 조합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조합원 전체가 모이는 총회라는 개념이 있고 또 대의원회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웬만한 사안은 다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는데 임원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자, 겸할 수 없다 이런 명령 나와 있어요. 이건 답 안 됩니다. 없다 중에서 드물게 옳게 내는 지문. 조합장 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뭐 이사하고 이런 것들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간단한 주제고요. 또 하나 마지막 간간히 답을 뽑는 지문. 외울 게 뭐야? 대표한다. 앞에 뭐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외울 게 뭐라고요? 대표한다는 명제 앞에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왜 그래요? 그냥 그래. 그냥 외우시라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더 틀린 것을 고르시오.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앞에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 경우의 수는 필요가 없고 어차피 앞에 네 가지 경우의 수를 계속 바꿔치기 하면서 출제가 되는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 챕터에서 답이 되는 주제. 지금 먼저 지금 조합은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4% 이런 주제가 하나가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두 번째 이슈 바로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세 번째 이슈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한편 임원의 선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든가 자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정비법 이런 거 할 때 똑같은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앞을 보시면 안 돼. 오늘 계속 이거 보면서 느껴야 되는 문제를 미리 풀어보면서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뒤를 찾아보셔야 돼. 앞을 보면 절대 내용 모릅니다. 단어 외우기도 더럽게 힘들어요. 자, 단어 외우기도 어렵고 근데 문장을 가지고 소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꿈에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자격증 따셔야 되거든요. 그럼 방법은 단어 위주로 가셔야 돼. 이것만 해도 지금 외워야 할 단어가 너무 많잖아.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구역 하면은 그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례 요청 제한 천재지변 두 번째 지정 규모 주상공 113의 자연녹지 1만 이상 세 번째 나왔던 것이 환원되지 아니한다. 네 번째 나왔던 것이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길 때 또 1월 이상 물건을 쌓는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개발계획 파트에서 이슈가 됐던 거 쇠목 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환지 방식일 때 국가지자체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대충 세도 벌써 6개, 7개를 외워야지. 또 3초는 시골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7, 8개를 묶어서 한 문제가 구성이 된다고. 지금 사업 시행자 파트에서 요즘에 한 2문제까지 구성이 되게 하는데 여기서도
외울 게 겁나 많아. 일단 가장 기본이 1심 2착 있었죠? 자, 신청은 얼마? 1년 이내. 착수는 얼마? 2년 이내. 이런 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아까 조합의 설립 동의요건 관련해서 국공지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하게 된다. 포함하면 옳은 표현. 포함 들어가면 옳은 표현.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제외하면 틀린 표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중에 다른 파트에서 하면 삑사리 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됐던 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4%.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임원 관련해서 임원의 선임 해임은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출제 포인트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발 부탁하는데 뒤만 보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문장을 절대 보시는 순간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정도가 임원. 자, 그 다음 남아있는 주제가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총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대의원회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아까 총회 중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총회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게 바로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임원의 선임은 어떻다?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문제 구성할 때 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임 이렇게 갑니다. 이걸 종류를 정계, 환임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 21회, 22회 때 나왔던 문제고 요즘에는 계속해서 임원의 선임. 이게 도시개발법이 됐든 정비법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거 내다가 29회 때 흔들어주기 시작하죠. 대의원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총회를 개최하려면 조합원 전원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어. 그래서 몇몇을 뽑아서 대표자들이 의사 결정하는 기구를 대의원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그래서 대의원회에서는 자 바로 설치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은 끄트머리 대의원에 둘 수 있다. 해서 자 대의원에 둘 수 있다라고 대의원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논의가 됐던 바가 있었죠. 대의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스토리를 이렇게 가야 되죠. 지금 이제 나중에 정비법이랑 비교를 하는 주제가 되는데요. 스토리가 이렇게 갑니다. 정비법에서는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도시개발법에서는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까다로운 문제 29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자 지금 앞에 있는 게 도시개발법, 뒤에 있는 게 정비법. 그래서 앞쪽은 50명 이상, 뒤에는 100명 이상, 앞에는 둘 수 있다, 뒤에는 두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개의 법을 비교하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까지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합. 다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합 관련해서 자, 지금 한 6개, 5개 나와요. 이런 게 시험에 뜨는데 먼저 국공지 면적을 포함해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두 번째 이슈,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신고하면 된다. 세 번째, 조합원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사람은 교를 안 내면은 시군구청장에게 징수를, 조합에서는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4%. 그리고 자, 임원 관련해서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겸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리고 제일 특이하게 어려웠던 문제가 대의원의 구성이라고 해서 대의원은 반드시 설치되는 게 아니라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 정도까지가 조합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심 2착 이어서 조합에 관한 주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제가 조합에 관한 주제인데 이제 좀 더 살을 붙여서 보도록 합니다. 요즘에 이제 한참 나오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위탁과 대행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문장 겁나 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다시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거를 문장을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끊어가셔야 돼. 위탁해서 다 시행할 수 있다. 위탁해서 시행할. 위탁을 누구한테 한다고 해서 높은 사람.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한테 어떻다 위탁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논의를 삼았습니다. 외울 게 뭐라고요?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누구한테?
높은 사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위탁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높은 사람한테 위탁을 하게 된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등을 우리 앞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에 대응해서 문제가 되게 되는 게, 자, 대응케 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자, 키워드 대응케 할 수 있다. 이건 단어 뉘앙스의 문제. 아까 위탁이 2번 나왔잖아요. 바로 시군구청장한테 조합이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명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시행자가 지방공사 등에게 위탁을 해서 시행케 할 수 있다.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비교할 것이 대행케 할 수 있다. 라는 명제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심부름센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심부름 대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이 대행이라고 하는 거, 또 요즘에 음식 배달도 대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의 뉘앙스의 문제로 가야 돼. 대행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대행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밑에 사람한테 심부름 시킨다 이런 뉘앙스야. 그래서 공적인 시행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한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일반적인 건설회사를 얘기하게 됩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회사를 주택건설사업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위탁이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다? 대행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뉘앙스 잡으셔야 돼. 절대 이 문장을 외우실 수 없어요. 높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걸 뭐라 한다? 위탁이라고 부르고, 밑에 놈, 자, 노가다는 아이, 주택건설 사업자한테 하는 얘기를 뭐라고 한다? 대행이라고 얘기를 한다. 절대 이 문장 아무리 봐도 외우실 수 없다고요. 근데 단어, 뉘앙스,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노가다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 등 공적인 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뭐를? 몰라. 그냥 이 뒤에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앞쪽을 어차피 우리 문제 풀 때 시험 문제 답만 맞추면 되니까 앞쪽 내용을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위탁과 대행이라는 키워드 하나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비용 부담에서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하고, 요거 이제 27회 때인가 구성이 됐는데, 요것도 그래. 지금 이제 계속 같은 얘기 하는데, 자, 결정에 따른다. 라고 해서 행안부 장관 나와 있죠? 약속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법, 우리 공인중개사 관련한 시험 문제 어디를 보더라도 저기 없어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사람을 기재부 장관이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 무슨 관련해서 10만 원인가 20만 원 뭐 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기재부 장관이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뭐 이제 하여튼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났었는데, 기재부 장관 잘라버리라고. 하여튼 이 기재부 장관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기재부 장관한테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각종 장관 등이 기재부 장관하고 얘기가 잘 돼야 됩니다. 자기 부서로 돈을 많이 끌고 가려면 다 바로 기재부 장관한테 사인을 받아야 돼. 그런데 각 지자체장, 자, 도지사라든가 특별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되는 장관은 바로 행안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이 얘기는 우리가 기억할 게 무조건 뭐라고요? 행안부 장관. 끝머리를 봐야 돼. 겁나 길어서 찾기 어려워.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설명드립니다. 이 겁나 긴 얘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행안부 장관.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시면 행안부 장관, 틀린 것을 고르시면 기재부 장관. 이렇게 트릭을 쓰게 됩니다. 27회 때 나왔던 주제가 되게 될 텐데, 이게 곳곳에서 나와요. 국토계획법 할 때도 도시, 군, 계획시설 사업 어쩌고저쩌고 쭉 하다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옳은 편. 틀린 것을 고르시오.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틀린 편. 이렇게 갑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지 마시고 외울 게 뭐라고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울 게 뭐라고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외워놓고 나중에 문제 읽을 때 앞에서부터 읽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머리가 터져버려요. 무조건 뒤만 보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과목을 불문하고 문장 길이가 더럽게 길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꼼꼼히 읽어버리는 순간 게임 끝납니다.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자기가 완전 안드로메다 갔다 오는 거야. 시험장 가면 시험지를 쭉 보면서 드는 생각에 나는 누굴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왜 내가 오늘 왔을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뒤만 보셔야 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 데서 과정을 설명드리면 됐습니다. 자, 어떤 지자체장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사업 시행자, 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런 도시개발 사업 등 때문에 옆에서 이익을 받는 지자체 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기가 잘 되면, 잘 분담되면 끝날 텐데 얘기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같은 도에 관할 구역이 있다라고 전제하면 그때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할 테고, 다만 이것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 즉 하나의 도지사가 관할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누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문제 맥락 제일 마지막만 기억하신 거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단순하게 행안부 장관이 어떻다?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우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실시계 계획까지 가고 나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1심 2착. 다시 한번 뭐라고요? 1심, 자, 1심 2착이라고 해서 1년 내에 자, 신청해야 되고 2년 내 착수해야 된다.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게 된다. 1심 2착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자, 이제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좀 큰 틀의 그림을 얘기할 테고,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좀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실시 계획은 소위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이 돼야 되고요.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패턴 다시 가셔야 돼요. 내용 몰라도 포함한다 옳은 표현, 포함되지 아니한다 틀린 표현, 해당한다 옳은 표현,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린 표현 이렇게 할 테고, 앞에서 국토기획법을 공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거 있었지?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해서 수립했던 계획을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아주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건설 계획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도시를 건설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뭐라고 한다? 실시 계획이라고 부르게 되는 뉘앙스가 필요해. 해서 자, 지금 개발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했던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지정권자라는 용어를 쓰고, 지정권자의 경우에서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가 될 수 있다? 지정권자가 될 수 있다.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하십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 요청,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요청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 등 있으면 어떻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지정한 사람이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을 것이고, 이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이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실시계획이 개발계획에 맞춰서 똑바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을 바로 실시계획 인가권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인가권자,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구역 지정을 했다면 국토부 장관이 인가권자가 될 것이고요. 자, 국토부 장관이 이런 실시계획, 이렇게 신도시 만들어도 좋아 라고 사인해 주는 과정, 이때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밑에 사람 의견 들어서 다 인가를 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을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었고 라고 한다면 이때는 시도지사인 지정권자, 시군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25회 때인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31회거든. 6년 전이에요. 별로 중요치 않아. 좋아. 굳이 해석하면 의견을 듣는 것은 뭐라고요? 의견을 듣는 것은 밑에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밑에 있는 사람이 누가 되고 시도지사가 되고, 시도지사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다? 바로 시군구청장이다. 근데 요즘엔 거의 이슈 안 돼요. 오래전 문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문제 하나 보시게 될 텐데 이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제 지금 상황에서 겁나 중요한 거.
자, 지금요, 실시객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래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럼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안이 경미할 때는요,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게 출제 포인트. 지금 주기상 출제가 되게 되면 제일 유력한 문제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일 어렵고 제일 디테일한 문제가 되게 될 텐데, 자, 보니까 원래 법에서는 인가가 필요 없는 경우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눈이 감기기 시작합니다. 죽겠지. 그래서 쉬는 시간에 통화 좀 하지 마요. 통화하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미워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 용서하라고. 물론 베란다를 그따구로 만들어 놓게 되면 열이 받은 건 당연히 이해가 되긴 해. 근데 그래도 용서하고 그냥. 그리고 이제 소장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제가 그런 거 잘 써요. 소장 쓰는 건 전문가야. 다만 제가 소송을 몇 번 해본 경험인데 안 하는 게 좋다. 왜? 한 3년 동안 거기에 매달리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든다.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자, 포인트. 인가가 필요 없다고 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경우. 자, 면적 감소라고 나와 있죠. 일단. 그 다음에 사업비 증감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외우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고 지금 낸다면 제일 유력한 문제인데 일단 외울 게 면감비 증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면적 숫자는 다 10%입니다. 10% 범위 내에서 감소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자, 가볼까요? 실시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 이 도시개발구역의 규모를 좀 줄이려고 그래. 10% 범위 내에서 면적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그러면 이때는 따로 인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두 번째, 실시계획에서 비용 얘기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사업비를 10% 범주 내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다?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이때는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까다로워. 그래서 10%라는 게 전제가 됐을 때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것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숫자가 15%, 20%가 돼버리면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구조가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숫자를 불문하고 무조건 어떻다?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무조건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주기상 이 파트가 출제가 되면 거의 100% 출제가 될 주제가 면감 비증감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새기셔야 돼. 면감 비증감 10% 범주 내에서 면적이 감소되거나 10% 범주 내에서 사업비가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몰빵하셔야 돼. 면감 비증감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외울 게 뭐라고요? 면감 비증감은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제가 앞에서는 큰 그림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건 완전히 디테일한 부분이고 지금 주기상 제일 유력한 문제가 면감 비증감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출제 이슈. 자, 세 번째요. 예, 본다 끝 했습니다. 본다 끝 해서 자, 이 파트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뭐라고요? 본다 끝이에요. 다른 얘기는 없어요. 앞에 억수로 긴 얘기들이 어쩌고 저쩌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등등등 수많은 단어가 나와. 다 필요 없어. 자, 이건 무조건 이 파트에서 옳은 것을 고르셔 보라고요. 본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실시객 인가라고 하는 게 있게 되면 수많은 인하, 허가, 승인 등등등이 다 의제가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시객 인가를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사업해도 좋아 라고 사인을 해주는 개념이 실시객 인가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 그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앞에서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등등등 하면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한 과정에서 건물 짓겠죠.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건물 한두 채도 아니고 언제 다 허가받고 난리냐고. 그래서 그냥 실시객 인가가 있으면 어떻다? 그냥 수많은 다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매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해. 이미 답으로 구성이 되고 말았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본다 이렇게 나온다고. 마지막 단어는 보셔야 돼. 법이 수십 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셔 보라고요. 본다. 아니 설마 이걸 가지고 틀리게 구성하려고 안 본다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 출제 기술상 안 본다 이렇게 낼 수는 없다고. 너무 유치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출제하는 기준이 뭐냐면 앞에 있는 단어가 한 20개가 넘는데 이걸 계속 바꿔치기야. 계속 바꿔치기 하면 사람들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막 읽어보다가 지쳐버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공법 겁나 어렵다. 어렵긴 개뿔 어려워. 어렵게 공부해서 그렇지. 공부하는 패턴이 뭐라고요? 본다라고 하는 거. 본다는 무조건 옳은 편. 그래서 이 파트는 실제 지금 주기상 2개 주제가 남아있어요. 자, 옳은 것을 고르셔 보라고요. 본다. 옳은 것을 고르셔 보라고요. 본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면감 비증감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면감 비증감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거의 유력한 문제가 면감 비증감. 주기상 얘밖에 낼 게 없어요. 지금 출제했던 과거를 보게 되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5회 때 한번 구성이 됐고 그 후에 중간에 나왔던 것이 면감 비증감을 가지고 계속 이슈를 삼았어요. 그리고 29회 때가 나왔던 것이 옳은 것을 고르셔 보라고요. 본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각 토픽이 주어지게 되면은 답을 뽑는 명제를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절대 시험지를 보면서 이게 뭘까 생각하시게 되는 순간 시험 시간에 토합니다. 힘들어가지고. 공법은 양이 너무 방대해서 이렇게 답을 미리 외우고 들어가지 않게 되면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단어들 몇 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조합설립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부터 했던 단어들 위탁, 높은 사람한테 위탁할 수 있다. 노가다는 회사,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행케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는 명제 있었고요. 비용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지금부터 외울 게 뭐야? 따른다. 누굴 따른다? 행안부 장관. 이렇게 무식하게 가셔야 돼. 이렇게 외워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떻게? 앞에서부터 읽기 시작해. 그럼 뒤집니다. 작살납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뒤만 보는 거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걸 틀리게 뽑을 때는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나왔던 주제가 바로 실식에게 인가 등 관련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어떻다?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인가를 요하지 않는 것만 정확히 외우셔야 돼. 면감 비증감. 숫자는 얼마? 10%. 그리고 본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겁나 대박이야. 그래서 실시객 인가 파트, 실시객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순간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요걸 찾아보셔야 돼. 읽어보는 순간 게임 끝납니다. 전혀 모를 얘기들로 도배가 되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 전제에서 문제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1번 질문.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해서 자,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질문. 2번 질문이요. 끄트머리 봐야 돼.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누구한테? 지방공사 등에게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아까 높은 사람한테 부탁하는 걸 뭐라고 한다? 위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만 보셔야 돼. 앞을 보는 순간 게임 끝나버려.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아. 3번 질문 보니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자, 조합을 설립하려면 7명 이상의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 오른편, 쟁점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은 내가 합리적이라서 100번쯤 들어야지 이 머릿속에 남아있어. 그럼 쓱 봤을 때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가 아니라 다음 중 아는 거, 그 알량하게 아는 한 가지를 골라보시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그렇고요. 끝머리 국공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라고 돼 있죠. 아까 포인트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합 설립하려면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면적 산정함에 있어서 국공지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한다 라고 돼 있었죠. 해서 키워드 뭐예요? 그럼 키워드, 오늘 키워드 찾아볼까요? 키워드 뭐야?
산정을 키워드로 잡아두셔야 돼. 자, 키워드 뭐가 된다고요? 산정. 다른 포함하고 헷갈려 버리니까 산정할 때는 어떻다? 포함을 해야 된다. 산정할 때는 어떻다? 포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산정할 때 어떻다? 포함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뒤에 지문 보셔야 돼. 그럼 외운 거 있었지? 일신이착이라고 해서 2년 내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죠? 그래서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스토리를 보실 때 절대 앞에 있는 문장을 절대 보시면 안 돼. 공부할 때부터 그게 훈련이 돼 있어야지 시험 문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같은 실력을 가지고도 금방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꼼꼼하게 보는 게 생활이 돼 있으면 죽어요. 맞추고 틀리고를 떠나서 겁나 어려워. 다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요치 않고 2번 지방공사 등에게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게 대응하는 개념. 대행케 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3번 질문 조합사를 민가 받아야 되는데 쟁점 안 되고 4번 산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한다. 그래서 키워드를 뭘로 봐야 돼? 산정이라는 키워드. 산정이라는 말은 바꿀 수 없잖아요. 정산이라고 바꿀 수 없어. 포함으로 외워버리면 포함이 아니고 제외 나왔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포함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산정이라는 키워드 포함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답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자주 나오는 주제 변경할 수 있다. 키워드 항상 우리말은 어디에 있어? 뒤에 있어. 변경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일신이착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중요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자 보니까 와우 겁나 길다 해서 자 일단은 이 문제는 외우자. 사실 풀수기가 되게 어려워. 자 문제를 쓱 봐봐. 문제 읽지 마. 뭐 안다고 읽어. 뭐 보면 아나? 어차피 모를 텐데 어떻게 가야 돼? 잘 찍어야 돼. 여기서요 제일 쳐죽일 사람들이 5번 찍는 사람들. 왜? 상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 나와 있죠? 최소한 이거저거 다 떠나서 5번은 피하셔야 돼. 우리가 시험 문제 공부를 할 때 다 법조문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거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전혀 뭔 소리인지 모를 얘기가 나오게 돼. 그래서 일단은 쓱 보면은 최소한 5번이 뭔 소리인지 감 자체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럼 5번은 빼고 찍으셔야 돼. 그래서 이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떠나서 최소한 5번은 피하셔야 돼. 그리고 마음 간대로 찍어야 되는데 답이 1번으로 구성이 됐어. 아까 환지 방식일 때는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는 게 원칙?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다라고 설명드렸거든요.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었고요. 이때 지자체 등에는 이런 아이들이 모두 포함이 된다. 만약에 국가가 포함이 됐다라고 전제가 될 것 같으면 국가 등이란 용어를 법에서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풀 수가 없었던 문제고요. 다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최소한 다 떠나서 5번만은 절대 찍어서는 안 된다. 5번은 절대 찍어서는 안 된다. 왜? 처음 보는 놈이잖아. 절대 처음 보는 거 찍지 마세요. 그거 답 아니니까. 이 도시개발법이 6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들들들 외우더라도 많이 맞추면 4문제, 적게 맞추면 한 3문제 정도. 요거밖에 못 맞춰. 이런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 유형이 되게 됩니다. 비워 내셔야 된다고 미리 마음의 준비 독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 도시개발법에서 3문제 맞추면 합격권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 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손 못 댈 문제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이고요. 최소한 인간적 5번만은 절대 찍어서는 안 된다. 절대 새로운 뉴페이스는 찍는 게 아니다. 일단 1번 이렇게 보시고요. 별 의미 없어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될 사항이다. 스톱. 자, 여기서 키워드
규약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되게 되면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규약을 작성하는 주체는 뭐가 된다? 토지 소유자라고 전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도시개발법을 모두 소화해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 주제인데요. 자, 소리가 이렇습니다. 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포함될 규약의 내용이 아닌 것은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사실은 이 문제만 갖고는 풀 수가 없고요. 뒤에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을 다 소화를 해야 돼. 자, 전체 그림 보면 이렇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자, 환지 방식일 때 이렇게 가요. 시행자가 정해지게 됐다고 시행자가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인가가 떨어지고요. 이제 공급계획인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확정하는 것을 환지계획의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땅 나눠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환지처분 공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 진짜 높은 문제인데요. 이 환지 방식일 때만 필요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 환지 계획 등의 작성이라고 하는 거 환지 방식일 때만 필요합니다. 땅으로 어떻게 나눠주겠다는 계획을 뭐라고 한다? 환지 계획이라고 부르게 된다.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환지 계획에서 이슈가 되는 게 채비지 보류제. 뒤에서 공부하실 주제야 이건 땡겨서 설명드리는 건데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 몫으로 빼놓은 땅을 뭐라고 한다? 채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 치고 토지평가협의회 이건 뭐냐면은 저 얘기죠. 이 토지평가협의회는 종전 토지, 앞으로 분양받을 토지의 가격을 비교할 때 이걸 심의하는 기구를 토지평가협의회. 뒤에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땅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돈 받고 땅 적게 받은 사람한테는 돈을 주는 것을 가리켜서 청산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 네 가지가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고 실제 시험장에 거의 풀기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그래. 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하나 외우셨죠? 앞에서 정관의 내용 중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은 당신들이 조합의 규약에 포함될 사항하고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비교하고 외울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문제는 어디에서 들어간다고 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정관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고주제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실 주제는 이 문제는 뭐 너무 어려웠던 주제인데 앞으로 나올 쟁점, 이 문제 때문에 나올 출제 포인트, 정관의 내용 중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그 명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 까다롭게 나왔던 주제. 답은 5번인데 풀기 어려워요. 이건 나중에 환지 방식을 다 소화해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문제. 넘어가서요.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시행자 변경. 어머, 겁나 쉬운 문제 나와 있다. 이런 문제도 나와 있네. 시행자 변경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외운 게 시행자 변경 사유 두 개밖에 없었죠. 1심 2착이라고 하는 거. 1심 2착 있었죠. 시행자 변경 사유 뭐라고요? 1심 2차. 법에 5개 있는 5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1심 2차 해서 지금 착수 나와 있죠. 착수는 얼마? 2년 이내. 그래서 시행자 변경 사유 맞고요. 인가 신청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얼마? 1년 이내. 이렇게 가야 되죠. 해서 요게 답이 3번. 제일 쉽게 내는 패턴. 시행자 변경 사유. 변경 나오면 우리가 외웠던 항목은 뭐라고요? 1심 2착이라고 해서 신청은 얼마? 1년 이내. 착수는 얼마? 2년 이내. 이렇게 가셔야 돼요. 1심 2착.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거저주는 문제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오면 다 뭐가 된다? 변경 사유가 되게 된다. 나머지를 외우는 게 아니야. 이 문제 나왔으면 31회 때 문제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고요. 다음 중 시행자 변경 사유끼리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런 문제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1심 2착만 포인트고 나머지 모르는 게 뜨면 다 어떻다? 시행자 변경 사유다. 이렇게 가셔야 돼. 나머지 사연을 절대로 외우셔도 안 되고 외우치지도 않습니다. 해서 결국은 다음 중 시행자 변경 사유 올바른 것끼리 연결한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되면 1심 2착만 체크해보고 나머지는 무조건 뭐라고요?
무조건 변경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나마 좀 쉽게 나왔던 문제 패턴 1신 2차 곳곳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신 2차 신청 얼마 1년 이내에 착수는 얼마 2년 이내에 착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서 답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조합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주어 수로 끊어가겠습니다. 1번, 조합은 자, 끄트머리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맞죠? 환지 방식일 때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가 주된 시행자, 다만 예외적으로 아까 지자체 등도 다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 지자체 등의 범주에는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고요. 2번 지문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끄트머리 자,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해서 아까 봤던 주제고요. 3번 얼마나 감동적이야 해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다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조합의 정관에 포함될 내용이 25개인가 28개가 있다고 출제위원들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하나 확 끌고 들어서 정관에는 포함돼야 된다. 이런 식의 명제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키워드 다시 문제만 보는 거에 지금 내용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울 수 없어. 우리가 지금 주요한 것들만 외워도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뒤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무조건 오른편. 자, 그 다음에 지금 가볼까요? 4번이 답이 됐나?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지를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 했죠? 틀렸다고. 아까 국공지 면적을 포함해서 면적을 산정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지문이 틀렸는데 사실은 이 지문은 거의 수험생이 못 찾아내요. 너무 어려워서. 왜? 이 마음 점 있는 숫자 나오거든. 3분의 2, 2분의 1 해서 숫자 맞구만 이라고 해서 마음을 흐뭇하게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게 함정이라고 공식. 그래서 제가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 숫자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 물론 숫자 중에 답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이런 거 볼 때처럼 숫자는 보통 직접 물어보고 싶으면 괄호 넣기로 출제. 그러면 지문 속에 나오는 숫자는 출제 포인트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면 틀리게 나올 테고 틀린 것을 고르시면 옳게 내서 답이 아니게 구성하는데 미리 아까 기억했잖아요. 국공지 면적을 포함해서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까다로웠던 지문이고요. 미리 마음의 준비 독하게 하고 들어가지 않게 되면 절대 이 문제 못 풉니다. 해서 아까 조합설립 관련해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할 때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이 뭐라고요?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한다. 해서 그렇고요. 겸할 수 없다. 나와 있죠? 별로 중요하지 않고 뒤만 가는 거야. 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 문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조합 원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가볼까요? 조합원은 끄트머리만 보는 거야. 저당권자로 한다라고 틀렸죠? 토지 소유자. 답 아니야, 고칠 거 없어. 자, 2번 지문요. 자, 조합에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임원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나왔었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처음엔 어려웠을 지문 신경 쓰지 마. 아는 것만 찾아가는 거야. 바로 세 번째 이슈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라는 명제에 나와 있죠. 이런 거 없어요. 땅 팔면 조합원 자격 상실하는데 이건 완벽한 소설이야. 그래서 지문을 읽게 되는 순간 뇌 자체, 이 개념 자체가 상실이 되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 지문이야. 그 다음에 자,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좋아? 위탁할 수 있다. 아는 거 딱 하나, 딸랑 하나 제대로 있잖아. 답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가 27회 때 나왔었나요? 25회 때구나. 그러면 앞으로 내일 문제는 수수료 몇 프로? 4%. 이 얘기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될 겁니다. 문제를 구성할 때 대부분 출제위원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문제 구성을 하는 게 출제 기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이게 왜 틀렸고 이게 왜 맞았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이렇게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못 따라가요. 양이 무한대로 늘어버려서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라고요? 5번 해서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 나왔으니까 앞으로 뭐라고요? 수수료 4%, 100분의 4라고 하는 것도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넘어가세요. 자, 이렇게 갑시다. 임원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임원이 될 텐데,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2번, 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선임, 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요거 중요 쟁점. 자, 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임은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조합장은요, 총회 등에 있어서 이 의장이 되게 된다. 회의를 주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치 않은 질문. 자, 끄트머리 봐야 돼.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틀렸죠? 아까 대표하는 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면 원래 그렇습니다. 조합을 대표하는 것은 조합장이나 이사가 대표함이 원칙입니다. 근데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요.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바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대해서는 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해서 앞에 네 가지 경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울 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왜 이걸 답을 뽑냐면요, 앞에 있는 내용 다 소화해야지 마지막 어떤 운영이랄까요? 요 부분을 다루는 거. 주로 조합장 이사가 당연히 조합을 대표할 것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예외적인 항목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다시 가겠습니다. 이사는, 자,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일 것. 그 다음에 겸할 수 없었고요. 중요 포인트, 이사, 조합장, 감사의 선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칠 것. 그리고 끝머리 뭐야? 자,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대신 방법이 뭐냐면 뒤부터 치고 들어가면 눈치를 채고 앞에서부터 경우의 수를 따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24회 좀 쉬웠던 문제 보셨고요. 넘어가서 지금 이제 조합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롭죠. 3개가 틀렸다는 얘기, 4개가 틀렸으니까. 자, 조합 설립하려면, 자,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까다로운 지문이고요.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즉,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자, 시도지사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으면 지정권자가 되면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해서 일단 1번 틀렸고요. 자, 2번 질문 답은 아닌데 겁나 중요한 주제 나와 있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요것도 다 신고하면 된다. 요건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요.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면적 2분의 총수 3분의 2. 틀렸죠? 숫자 바꿔치기 해놨죠? 근데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해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왜? 국 공지 면적을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가 문장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약속하십시다. 시험 지문 중에 숫자가 튀어나오게 되면 항상 숫자는 주요 포인트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고르셨으면 아마 숫자는 틀리게 뽑았을 것이다. 제일 열받는 게 숫자는 맞게 해주고 앞뒤 중간에 토시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는 항상 뒤쪽에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될 수 없다. 앞에 보지 마요. 조합원 될 수 없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런 거 없다고. 이건 임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너무 까다로워. 그래서 지금 29회 때 문제가 특이한 거 뽑았어요. 자, 의결권. 자, 그 뒤에 가볼까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대의원회 둘 수 있는 케이스 뭐야?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도 다 대의원을 둘 수 있다. 근데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이놈들이 100인 조합이라고 예시를 해버렸죠. 50명 이상에는 모두 포함된다. 100인도
포함이 되게 된다. 아주 응용 들어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대의원에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조합원수가 50명 이상이면 어떻다? 대의원을 둘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왔으면 앞으로 출제할 게 뭐라고요? 정비법이라는 법을 가서 보게 되면 100명 이상이면 그때는 어떻다? 두어야 한다. 29회 때 나왔고 혹시 31회 때 정비법에서 100명 이상이면 어떻다? 두어야 한다. 우리가 배우는 순서가요. 도시개발법을 먼저 배워요. 그래서 50명 이상일 때 뒤에 둘 수 있다. 나중에 공부할게요. 정비법 100명 이상일 때 어떻다?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이게 사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4개가 틀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웠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자, 넘어가서 또 살펴볼까요?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은 지문 보지 마시고 뒤를 가는 거야. 1번 없다 나와 있죠? 없다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없다는 틀렸다 이렇게 가기로 했었죠? 내용 보지 마시고 없다는 무조건 어떻다? 틀렸다. 얼마나 인생이 쉬워. 이게 말 꼬아놓고 이런 거니까 그다 치고 2번 지문.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철도공사 나와 있죠? 다시 내용 보지 말고요. 주어 철도공사 사업 시행자가 된다. 이런 거 나와 있었죠? 우리 저 설명 안 드렸어요? 처음 보는 얘기입니다.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수백 번 들어버리기 때문에 외워버리게 돼. 근데 안 중요한 건 아무리 들어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잘 모르는 건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금 했다. 변경할 수 있다. 이건 나도 알겠다. 일신이착 있었죠?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년 내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와 있었죠? 해서 착수하지 2년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4번 지문요. 토지 소유자 면적 2분의 1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숫자 튀어나오게 되면은 웬만하면 모른 척 해달라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숫자를 갖고 답을 뽑지 않는다고요. 숫자를 갖고 답을 뽑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괄호 넣기. 자, 주상공 113의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 이렇게 출제하는 기술, 트렌드의 문제인데 요즘 문제의 핵심 이슈는 숫자를 물어보는 문제를 구성하고 싶으면 주로 어떻게 된다고요? 괄호 넣기 문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문 속에 이 4번 같은 건 분석해봤자 의미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고 딱 한 번 나와서 앞으로 나와도 의미가 없는 지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2번도 생전 처음 나온 지문, 4번도 생전 처음 나온 지문. 자,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렇게 처음 나오는 지문은 건드리면 안 된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이고 절대 해설을 하기 위한 게 아니다. 5번 지문 뭘 봐 읽기 힘들게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다고요.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갔었죠? 지금 이 문제도 그래. 행함이 있는 믿음 없다는 틀렸다. 없다는 틀렸다. 물론 겸할 수 없다는 맞긴 한데 주로 없다는 다 틀렸다. 그래서 어떻게 1번, 5번 딱 제거를 해. 그럼 남는 게 1번 철도공사 어쩌고 저쩌고 시행자가 된다. 뭔 소리인지 몰라. 그 다음에 2번 유일하게 3번 지문 아는 거 나와 있죠. 변경할 수 있다. 얼마나 감동이야. 1신 2차. 계속 다 뽑고 있잖아요. 28회 때 출제가 됐었고 29회 때 또 답을 뽑아 28회 때는 아까 틀린 걸 고르시오. 6개월 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답을 뽑았고 29회 때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착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한다고 전혀 새로운 문제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답이 되는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어. 그래서 미리 정해둔 답을 뽑고 나머지를 계속 흔들어주는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외워야 된다고 해서 자기 아는 것만 풀면 돼 해서 여기 보시면 1번, 5번은 없다 틀렸고요. 2번, 4번은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이라서 모르겠고 3번 지문 유일하게 알고 있는 지문 이렇게 문제 풀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차들을 보시게 되면 과거 데이터들을 분석한 것들을 벗어나지 않아요. 절대 해설하시는 게 아니라 답을 잘 찍어내는 게 능력이다. 그 다음 보실까요? 자, 감동적인 문제가 하나 나와 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 주택 건설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슈 대행을 시키는 사람은 누가 된다? 높은 사람이 시킨다. 맞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 대행을 시킨다. 높은 사람이 누구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까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 공적인 시행자, 높은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보니까요. 지자체 나와 있죠. 공사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 명이 어떻다? 높은 사람. 이 문제를 통해서 외우시는 거야. 대행을 시키는 사람은 윗대가리가 밑에 놈한테 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 대행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답이 5번이 아니었던 케이스. 그래서 보통 옳은 걸 모두 고르셔야 처음 나오면 답 5번 뽑는 게 하나의 유행인데 여기서는 높은 사람이 어떻다? 밑에 사람에게 어떻다? 대행케 할 수 있다. 자, 이 대행 얘기는요. 기근임없이 계속 구성이 되고 있어. 윗사람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어떻다? 대행케 할 수 있다. 윗사람이 누구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런 믿을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자 정부 출연 공공기관 중에 각종 공사 시리즈 있었죠. 토지공사 뭐가 있었지?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시리즈 해서 높은 사람 2명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다시 갑시다. 밑에 사람한테 어떻다? 대행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밑에 사람한테 어떻다? 대행케 할 수 있다. 누가? 높은 사람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까지를 높은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28회 때 이 문제에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더 감동이야. 해서 이 문제는 더 함정을 파버린 건데 자 지금 앞에 문제랑 삑사리가 나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앞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자한테 대행케 할 수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누구냐 이 문제를 구성했고 이번에는 28회 때 이 문제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회차 문제에서는 30회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우리 높은 사람은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뭐를 대행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28회와 30회 문제는 한 문장이야. 높은 사람은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잡단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던 사안이고요. 이 문제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죠. 이건 전혀 외울 수가 없는 유형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법조문을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답을 이제 이렇게 가자고 그래서 모두 고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답 몇 번? 5번에서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패턴 갖고 찍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모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박스형 문제를 구성하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면 답이 거의 한 80% 이상이 5번을 답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법에 나와 있는 게 대행케 할 수 있는 업무가 4개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미리 사실 준비하기는 어려워. 다만 지금 이제 반성을 해보건데 28회 때 뭘 물어봤어? 누가 대행케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봤었고 30회 때 출제할 때는 뭐라고요? 바로 30회 때 나왔던 주제는 무엇을 대행케 할 수 있느냐 해서 우리 법에서는 4가지 실시 설계, 기반 시설의 공사, 부지 조성 공사, 그 다음에 조성된 토지 분양 이런 게 뭐라고 어떻게 신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실제 노가다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만들어진 토지를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가 이런 실무적인 요소는 누구한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다시 문제 찍는 패턴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답 몇 번? 5번 항상 체크하셔야 돼. 그런데 아까 28회 때 문제는 5번이 아니었단 말이야. 왜 그러냐? 이건 계속 나오거든.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를 구분하는 게 끊임없이 구성이 되거든. 공공시행자 누가 있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거 외워지는 거 아니야? 그냥 듣다 보면 숙달이 되는 거지.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는 꾸준히 내왔던 문제 주제이기 때문에 5번이 아니게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무엇을 대행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30회 문제는 이 문제는 뭐라고요? 이게 지금 구조를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이것은
기존에 한 번도 안 냈던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다 모두 해서 답 5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제가 제안 드렸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셨는데 모르겠다. 처음 보다 생전 처음 보는 주제다. 그러면 답 5번 이렇게 무식하게 가는 게 하나의 출제 방법. 대신 한 번, 두 번 비슷한 주제 나왔을 때는 그 내용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5번 가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생전 나라 만들고 처음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는 그냥 대충 구성을 하는 케이스고 앞에 주제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에게는 곳곳에서 문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답이 5번이 아니게 구성한 사례가 된다. 그래서 나 하다가 막히면 어차피 보기에 깝깝한 경우 그냥 5번 그냥 찍고 어차피 찍을 거니까 5번 찍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비용 부담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일단 끄트머리만 가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단군이 나라 만들고 처음 나왔었나? 27회 때인가? 그래서 가볼까요? 자 보니까 부담한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좀 이따 공부할 건데 요 숫자는 알고 가야 되는 숫자예요. 별로 중요치 않아. 답은 아니야. 자 3번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내용 보시는 거 아니라고요. 이 문제가 지금 16년 만에 처음 나왔었다고. 그럼 수험생들은 멘붕 와버린다고. 끄트머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유일하게 하나 외운 게 있잖아. 기재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틀렸죠? 아까 누구?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행안부 장관이 어떻다?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5번.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 문제는 사실은 24회 때인가 23회 때 바로 국토기획법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문제가 나왔었어. 그리고 법을 바꿔서 이번엔 틀린 것을 고르시오.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면 27회 때 이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올해가 31회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업어치고 매치고 하는 거예요. 한 번 틀리게 한 번 맞게. 근데 이런 식의 문제 지금 내용을 아까 알든 모르든 항상 뒤만 쓱쓱쓱쓱 가다 보면은 답이 딱 떨어져. 참고적으로 이 비용 부담에 관해서 30회 때 작년 문제죠. 정비법에서 문제 구성이 되게 돼요. 정비법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24회 때는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에서 비용 부담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출제가 돼서 답을 골랐고 27회 때는 도시개발법에서 지금 비용 부담에서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틀리게 뽑았고 30회 때는 도시민 주관경 정비법이라는 데서 비용 부담이 또 나온다고 이 문제는 더 쉬웠어.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없다라고 해서 답을 뽑았다고 해서 지금 24회 때 27회 때 30회 약 3년 주기인데 법을 넘나들면서 출제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얘가 27회니까 다시 31회 때 정비법에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옳은 것을 고르셔도 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거 충분히 답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낸다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분석을 쓱 해본다고 비용 부담이 24회 때 27회 때 이 주제가 됐었구나. 그럼 나는 똑같은 문제 내기 민망하니까 뭘 내야지? 정비법을 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치가 않아. 그럼 이제 있다 써있는 걸 마지막으로 어떻게 없다라고 바꿔치기해서 출제를 하는 식으로. 근데 수험생들은 막 파지. 이게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체 그림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기재부 장관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우리 시험 과목 6개 어디에서도 기재부 장관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저 뭐라고요? 행안부 장관 이렇게 세팅을 잡아주실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실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끄트머리 봐야 돼.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돼 있죠. 해서 오른편 패턴 잡는 거야. 뭘 포함하는지 알 게 뭡니까? 2번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걸 틀리게 뽑았는데 너무 오래전 문제 패턴 유치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인데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요즘 트렌드가 안 맞아. 유치하게 내서 다 윗사람 밑에 사람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끄트머리 자 감동적인 점 나와 있다. 첨부되어야 한다. 나와 있죠? 첨부되어야 한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제출해야 된다. 나와 있죠? 이런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아무것도 안 중요하지. 설마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오?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법이론 과목이 법적 쟁점이 전혀 없는 거 다 포함한다, 제출한다, 첨부한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이슈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틀리든 맞든 답이 아니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지문 중에 뭐 통지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제가 절차에 관련된 지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혀 법적 쟁점이 없다. 그 다음에 볼까요?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나와 있죠? 자, 답은 2번인데 오히려 중요한 게 이거지. 자,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면적 10% 범주 내에서 감소하는 경우와 사업비 10% 범주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와 같아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100분의 10 맞고요. 사업비 나와 있죠? 증액도 감액도 모두 포함되죠? 이때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사실 논의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답이 2번을 뽑긴 했지만 이건 요즘의 트렌드하고 맞지 않고 지금에 와서 외울 게 뭐라고요? 면감, 비증감. 외울 게 뭐라고요? 면감, 비증감. 뭔 소리야? 면적은 감소, 사업비는 증액 또는 감액. 해서 면감, 비증감,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제일 유력하다고 앞으로 문제도 뭐라고요? 면감, 비증감. 10% 범주 내에서 면감, 비증감은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답은 2번이었는데 출제 포인트는 오히려 이제 5번. 지금 트렌드와 비교하면. 그 다음 주제 가볼까요? 실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끄트머리 가십시다. 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거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군구청장. 틀렸고요.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이런 것들 중요치 않아. 이런 건 중요치 않아. 중요치 않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한 개밖에 없어. 그게 답이야. 2번 보니까요. 제출해야 된다.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이거 지금 못 읽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1분 안에 이걸 또박또박 한번 소리내서 읽어봐. 읽을 수 있는지. 때려 죽여도 못 읽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내용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리고 이런 문제는 너무 어렵잖아. 지금 4개가 틀렸다는 얘기잖아. 옳은 것을 고르시니까 4개가 틀렸다고. 그럼 어디가 뭐가 틀렸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책을 보면서 비교해 가도 1분 안에 못 푼다니까요. 패턴 갖고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옳은 것이니까 의견 들어야 한다. 아마 틀렸겠지. 제출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감동적인 거 나와 있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나와 있죠? 아까 옳은 걸 고르시면 뭐라고요? 본다. 이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수도법이라는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에 관해서 협의를 했을 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이거는 여기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또 다른 수많은 허가가 있다고. 그래서 자, 우리 약속하십시다. 실시계획,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쟁점이 되게 되면 본다. 이거 하고 두 번째 쟁점이 뭐가 된다고요? 면감, 비증감은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 두 개 주제로 모든 얘기를 섭렵을 하는 겁니다. 면감, 비증감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일단 먼저 외우고 가는 거야. 면감, 비증감. 그게 뭔데? 인가를 요하지 않는 거야. 자세한 내용은 한 5번 듣다 보면 알게 돼. 일단은 기계적으로 공식을 먼저 외우고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감소한 거. 자,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가 나와야 돼? 면감, 비증감. 10% 범주 내에서 면적 감소, 10% 범주 내에서 사업비의 증액 또는 감액의 경우 같아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 틀렸죠? 그러면 이 문제가 29회 나왔잖아요. 30회는 안 났어. 그럼 한 31회 때 나오게 되면 제가 진짜 이건 손목에 장을 지지는 것까지 모르겠는데 확률상 거의 이거야.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를 갖고밖에 낼 수밖에 없어. 이게 주기상. 본다, 이걸 안 본다 해서 틀리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여기다 법 이름을 바꿔서 본다 이렇게 낼 수는 있어. 그래서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지금 제일 유력한 주제는 뭐라고요? 면감, 비증감,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얘는 보니까 숫자가 잘못되어 있죠? 면적이 100분의 20이 감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10% 범주 내에서 면적 감소, 10% 범주 내에서 사업비의 증감이라고 하는 것 같아.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주기상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일 유력한 문제는 앞으로 뭐가 될 거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가 됐든 옳은 것을 고르시오가 됐든 바로 인가를 받아야 된다 또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갖고 쟁점을 삼아 내게 될 겁니다. 와우, 반가운 애 있다. 변경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일신이착 이렇게 갔었죠? 야, 변경할 수 있다 키워드 뭐라고요? 일신이착 해서 신청은 얼마? 1년 이내가 돼야 되죠? 신청은 1년 이내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착수는 얼마? 2년 이내. 그래서 이거 1년 고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 다 틀리게 구성했어요. 막 소설 써서. 그래서 이 디테일한 부분이 왜 틀렸나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저 외우게 뭐라고요? 일신이착.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변경이라고 하는 시행자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일신이착. 여기까지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진행합니다.